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세 번째.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다정하게 대해주기 시작한다든가, 전에는 가망 없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린다든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가장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무대 장치의 뉘앙스와 수면의 동심원 같은 현실의 파문이 바뀌는 것이다. 당신의 세계층은 잃어버렸던 신선함을 회복한다. 어렸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의 맛이 되살아나고 청춘 시절의 희열에 찬 희망을 새롭게 되찾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이다. 그것은 자기 신조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이다.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그 분립이라는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제가 뭐에 올렸는데, 우리 밴드에 그 분립이 양자물리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양자물리학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에 대한 물리학은 우리가 고정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턴이나 이제 뉴턴 물리학, 그런 내용들, 가속도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고정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일락말락한 그런 세계를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물리학에 관한 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양자 물리학 세계에 들어가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양자 물리학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전부 파동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이전의 색깔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이전의 색깔은 적외선, 그죠? 빨간 적자를 써가지고 적외선, 그러니까 빨간색 이전의 색깔인 거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다음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라색 다음에 있는 색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다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도 파동이고, 근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주파수인 거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도 들릴 수 없는 주파수들이 있죠. 사람 귀로. 어떤 동물들은 그 주파수를 잡아내기도 하는데, 동물마다 주파수 잡아낼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박쥐가 뭘 잡아내죠? 어떤 소리를 잡아내죠? 높은 고주파를 잡아내요. 그래서 박쥐는 눈이 안 좋은데 밤에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그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음파를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얼마나 사물이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어떻게 한다? 파동처럼 존재해.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갑자기 입자로 바뀌는데, 입자로 어떻게 바뀐다?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누가 보면 입자로 바뀌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양자물리학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크릿의 기초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를 얘기할 때 이게 작용을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식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입자파동 이중성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거를 다룰 때 부자냐 가난하냐를 다룰 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내 의지와 의식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한다고. 내가 성공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려준 재산도 말아먹잖아요. 왜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귀찮잖아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기. 그래서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의식혁명에 보면 레벨이 왜 중요하냐? 레벨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 주파수가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그 기본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을수록 우리가 뭘 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머릿속의 습관이나 생각의 습관이나 그냥 행동의 습관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이거와 같다고. 이거와 이렇게 같아요. 파동. 이거 파도처럼 이렇게 하는데 뭐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가 이 파동을 잡아주기 시작해요. 9페이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없다. 이 모두가 현실이다. 그러니 이 책에서 읽은 것은 실제로 시험해보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도록 땅에다 발을 꼭 붙이고 있기를 바란다. 진짜 이 책은 어마어마한 책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책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그죠?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면 너무 위험해져요. 아, 내가 돈 벌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와요. 아, 나는 힘든데 성공하는 것 같진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트랜서핑이 비물질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계속 도와줄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트랜서핑의 그 주요한 내용 중에서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 9페이지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 자신만의 힘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 즉 우리가 의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요 계속 봐야 되는 글자가 의식, 의도, 의지 이런 거예요. 의식, 의도, 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난하냐 부자냐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이걸 딱 나누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의도, 의지, 의식이 있냐야.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막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의도, 의지, 의식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한 의도, 의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방바닥에 누워 있어도 성공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의도, 의지, 의식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느냐. 트랜서핑에서는 내부 의도라고 한정하여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의도하면 일반적으로 내부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부 의도라는 게 나타나요. 트랜서핑을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내부 의도는 길가에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배나무로 바꿔 심는 식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달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외부 의도다. 외부 의도는 사과나무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그 대신 가능태 공간에서 사과나무가 있는 길이 아니라 배나무가 있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에 배나무가 심어진 길가를 걸어가도록 해준다. 즉 가능태 공간에 사과나무가 있는 트랙 대신 배나무가 있는 트랙이 물질화되게 하는 것이다. 선생님네가 앞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외부 의도를 잘 쓰셔야 돼요. 외부 의도는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천사를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풀려나가게끔 하는 게 외부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꾸 내부 의도를 쓴다고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하면서 계속 그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이제 물질적인 의도를 쓰게 되는데 그게 내부 의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내 의도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자꾸 열심히 살면서 내 의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의 삶의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우리 동원 선생님은 안 되지 당연히. 왜? 외부 의도를 쓰면서 사니까. 내부 의도만 쓴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동원쌤이 지금 직장 다니는데 여기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외부 의도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가서 뭐하냐, 그냥 오늘 한 팀이라도 더 하지 막 이러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잖아. 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앞으로 이제 지식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인데, 피터 드러커 책을 보면서 이제 지식에 대해서 안 다음에 앞으로는 지식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이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계속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조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점점 진짜로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식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499의 레벨로 올라갈 때, 그죠? 여기서부터는 뭐
하나님하고 천사가 도와줘야 되고 500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이 499까지 올라갈 때 뭐가 작용한다? 이 지식이 작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강남 부자 막 그런 얘기들 한 적 있잖아요. 갑자기 부자 된 졸부. 졸부들의 문제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499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자식 때에 지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위험해져요. 왜? 자기도 레벨이 낮고 자식도 레벨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더 좋죠.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더 좋지만 내가 지식을 못 가져도 졸부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다? 삼촌부자들이 자식을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안 레벨을 올리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게 지식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이런 지식을 획득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스터디를 잘 오신 거지. 내가 요약해서 잘 전달해 주잖아. 꼭 필요한 것만. 안 그러면 진짜 이게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획득한다는 게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이 세상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명심해야 되는 건 이 지식을 획득할 때 효율적, 효과적, 생산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쏙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지식이라는 게. 선생님네가 뭐 이제부터 양자물리학 배울 거야. 그리고 양자물리학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나도 저 양자물리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나 공과인데. 그죠? 인문계열 출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집의 문제라든가 내 삶의 문제라든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그게 없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아주 쉬운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거를 내가 계속 끌어낼 수 있게끔 어떻게 레벨을 올릴 것이냐. 근데 그게 의식혁명에서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트랜서핑에 보면 어떻게 시크릿을 자기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정말 제일 잘 나와 있는 책이 트랜서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목차를 볼까요? 말들도 애매해요. 그죠? 그림자와 춤추기, 신들의 꿈, 거울 같은 세상, 영혼의 문지기. 이런 책들은, 그죠? 나도 트랜서핑 이거 본지는 좀 오래됐어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트랜서핑 하니까 안 왔다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것보다 한참 뒤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후회 막심이지. 빨리 읽을 걸 해가지고. 14페이지. 우리는 세상과 놀기 위해서 왔다. 그죠? 우리는 세상과 놀기 위해서 왔죠. 놀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서핑을 통해서 빨리 이걸 캐내지 않으면 우린 계속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재밌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느냐를 우리 캐내야 됩니다. 의도의 기원.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사람과 주변 세상의 관계도 그러하다. 현실은 하늘의 구름처럼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물질적 실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구름의 움직임과 형태 변화도 저속 촬영한 장면들을 고속으로 돌려볼 때에만 눈에 띄듯이 말이다. 요즘은 TV에서 구름 흘러가는 거 고속으로 많이 돌리죠.
변화의 신선함은 일순간 삶에 활기를 주기는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 이내 희미해진다. 비범했던 일들이 평범한 것으로 바뀌고 잔치의 기쁨은 일상 속에 파묻혀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따분하다.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따분함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알기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따분함과 싸우는 법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따분함.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 졸업해서 바로 이제 직장 가는 친구들 대기업 합격했다가 사표 쓰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요새. 왜 사표 쓴다고요? 따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TV 볼 때는 너무 그 사람이 멋있는 거야. 그죠? 여기 뉴스에 나왔더라고. 이 목줄 해가지고, 그죠? 사원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커피 하나 손에 들고, 큰 건물에 들락날락 들어가면서 이제 뭐, 누가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 사원증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신문에 써놨더라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 같은 삶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는 사표를 썼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영혼과 마음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놀이를 고안해냈다. 장난감은 따분함을 벗어나는 데 쓰기는 좋은 수단이다. 놀이는 그보다 더 좋다. 놀이기구 타는 것 외에도 숨바꼭질, 술래잡기 등등 여러 형태의 재미있는 장난들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사람은 자라면서 더욱더 복잡한 오락거리를 고안해낸다. 스포츠 경기에서부터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다양한 직업 형태들도 본질적으로 다름아니 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 많은 직업들이 다 그렇단 말인가. 자, 전혀 놀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이 있으면 한번 이름을 대보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은 대범한 척하면서 뽐내는 수로 아이들이 하는 일을 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기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다. 부자빠 가난아빠에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해요? 자동차 성인용 장난감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보면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영업용이 아니다. 그럼 다 장난감이죠? 다 장난감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다 장난감이죠. 성인용 장난감이죠. 집도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집이 왜 장난감이 돼버렸냐면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금 평당 한 6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평당 600만 원에다가 뭐를 더하기 해야 되죠? 에? 땅값. 역시 실전에 좀 뛰더니 늘었네. 집 짓는 가격에 땅값을 플러스하는 거죠. 집 짓는 가격에 땅값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된 게 마진이죠. 마진. 그 집 지은 사람의 마진. 그럼 땅값이 평당 300이라면 지금 600에 300 하면 평당 내가 집 짓는데 900이 든 거죠. 근데 이게 평당 900이 아니에요. 왜 평당 900이 아닐 수 있죠? 그 가격, 땅 가격에서 그 n분의 1 나누는. 왜 n분의 1 해야 되죠? 왜냐면요. 이게 땅값이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내가 300이라고 했잖아, 평당. 300? 네. 그 땅이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할 때 왜 잘 안 되냐면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 2층 지으면 2분의 1이잖아. 3층 지으면 3분의 1이거든. 근데 요즘은 10층을 짓는다. 10분의 1이 돼. 그러면 30만 원이잖아, 평당.
그러니까 600만 원에다가 30만 원만 더하면 돼. 근데 요즘 뭐 땅이 300만 원만 하나? 500만 원 막 1000만 원 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0분의 1 하면 10층 지어서 10분의 1 하면 1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더하면 7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1,500? 1,000? 1200? 그러면 그 집 지은 사람이 평당 500 이상 남겨먹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평짜리 원룸만 돼도 5천만 원 남겨먹는 건가? 집 한 채당 5천만 원씩만 남겨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런 거에 대한 내가 헷갈려가지고 자꾸 재테크로 가려고 하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 얘기하다가 장난감. 예,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지금 1200 막 그것까지는 좋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가 나오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요즘은 심지어는 그 분양가도 그렇지만 매매가가 평당 막 2, 3천 막 이상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 짓는데 700 정도 드는데 그걸 우리는 2천이나 3천에 사고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직접 땅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내가 직접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을 우리는 그 브랜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프리미엄 거기서부터는 이제 필요 없는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제 그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면 장난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재테크 차원으로 가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테크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거 땅이라든가 부동산을 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네도 그거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지 우리가 재테크로 들어갈 때는 장난감이어도 돈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재테크 시간에 하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가 장난감인지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테크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재테크할 돈을 장난감을 사는 데 쓴다고. 그거를 나누는 것도 뭐다? 의도예요. 그죠? 내가 어디다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에 대한 구별은 뭐라고요?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 내가 지금 이걸 샀는데 이게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죠. 근데 다 필요해. 필요하니까 산 거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사치가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를 뭘로 구분하냐면 자동차가 나를 보호해 준다면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보호하고 있다. 이건 사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차 닦고 차 세차하고 막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 차 기스라도 나면 그거 수리하러 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건 뭐다? 내가 차를 보호하는 거지. 야, 가방이다, 가방. 비가 온다. 내가 비가 오는데 머리에 쓰면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감싸 안고 뛴다. 이건 사치예요. 왜? 내가 가방을 보호하고 있잖아. 비싼 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안 입고 간다. 이건 사치예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입고 간다. 이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걸 기준으로 자기가 사치하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재테크를 못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거기에 몰두한다. 아이에게 뭘 하냐 물어보라. 그러면 아이는 진지하게 그리고 아마도 화를 내면서 대답할 것이다. 놀고 있잖아요. 어른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방해해보라. 그는 붕괴하면서 말할 것이다.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TV 보면서 보세요. 뭐냐면 맨날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사나 그 공무원, 뭐 청와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일 했겠죠. 일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잡혀가잖아요. 이 기준과 잣대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몇몇 사람들 자기는 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쇼를 하고 있는 건지 냉정해지지 않으면 자기는 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쇼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7가지 습관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7가지 습관에서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를 계속 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터 드러커도 그렇게 얘기하고 데이비드 호키스도 얘기하고 다 그걸 얘기해요. 일이라는 거의 기준의 첫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올바르냐예요. 올바르냐. 이게 왜 올바르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냐면 7가지 습관에 나왔듯이 만약 내가 서귀포에서 제주시 지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죠? 내가 서귀포에서 제주시 지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열심히 살수록 빨리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네가 갖고 있는 그 지도가 서귀포 지도인지 제주시 지도인지 확인하는 그 작업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이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한국 사람들의 그 맹점이 빨리 가려고 한대.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근데 만약 내가 서귀포에서 제주시 지도를 갖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갈수록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 천천히 가는 시간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면 그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패러다임, 생각의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게 진짜 우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쇼가 되는 거예요. 그것 보라, 놀이는 진지한 일인 것이다. 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아이는 무엇을 하는가? 보통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성인들은 어떠한가? 어영부영 빈들거린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곧 지루해하고 따분함이 찾아온다. 그 때문에 또다시 어떤 놀이든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일이 없으면 지루하고 따분해한.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선생님네는 일이 없으면 따분하니까 자꾸 뭐 할 거를 찾고 있지 않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난 안 찾아. 왜 내가 당신이라 그랬어? 우리 스터디 할 때 자꾸 몰입하지 마세요. 선생님네 각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남자들. 괜히 일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일을 만들어. 어떤 거 있냐면, 남자들 보면, 뭐 하면, 나 영해가지고 뭐 하지 맹서 해가지고, 괜히 막 이거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거 이쪽으로 옮겨놓고. 근데 나중에 보면, 몇 달 있다 가가지고 보면 뭐 하면 아니야. 그때 잘못 옮겼니 다시 옮겼지.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습관에 2번 창조하라고 하잖아요. 생각 먼저 해야지. 근데 남자들 좌뇌형이잖아. 생각 먼저 안 하고 행동 먼저 하잖아. 그 때문에 또다시 어떤 놀이든 붙잡고 싶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심하니까 뭘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만약 내가 심심하니까 뭘 하고 있다면, 괜히 일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시라고. 책 읽고 지식을 쌓으시라고. 괜히 에너지 빼지 말고. 왜? 지식을 쌓으면 살아가면서 느끼게 돼요. 이 지식이 나를 수호천사처럼 보호해준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계속 와요. 그렇다면 놀이는 단지 따분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놀이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질문을 달리 바꿔보자. 이 따분함, 곧 감동 결핍의 원인은 무엇인가? 따분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생님네가 따분함을 자꾸 느낀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질문이 아니다. 놀이에 대한 애착의 근저에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생명체가 가장 원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존, 자기 보존의 본능.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아마 번식, 종족 번식의 본능이 아닐까? 그러나 그 또한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대체 뭐란 말인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 그거 딱 봐가지고 줄 그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부자 안 되고 싶으신 분 없죠? 자 보세요. 우리가 부자 되고 싶다. 그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왜 위험해지느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우리가 그 이끼 있죠, 이끼. 이끼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봐요? 바위? 바위. 네. 습한데 그늘. 그죠? 습한데 그늘이 정답이죠. 근데 보세요. 이끼는 왜 습한데 그늘에 있을까요? 그게 본능이니까? 여기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 그거지.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환경,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기조차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환경에 모여 있다라는 건 자기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찮은 식물이나 동물조차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람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게 아니어서 우리가 잘못 사는 거라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내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쵸? 왜 우리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를 왜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 고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모든 존재의 행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기본 원리가 있다. 자기보전, 번식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이 원리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그죠? 자, 내가 내 마음에 들도록 지금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기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자기 보존이 안 돼요. 자, 요새 경제가 어렵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중주공식 하지 않잖아요. 그건 저 뭣도 마찬가지예요. 개미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걔네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면 알 많이 낳지 않아요. 왜? 알 많이 낳아봐야 죽을 건데? 그럼 바보죠.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공부하면서 이제 뭐다? 현실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현실의 조종이라는 5글자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책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 책, 나 지금 지금 뭐 공부하고 있지 막 이러지 마시고, 현실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꼭 까먹지 마세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주변 세계가 당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완전히 통제물른 상태로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대든다면 현실을 조종하기란 불가능하다. 먹을 것을 빼앗고 당신의 편안한 구석에서 내몰고 심지어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고 말입니다. 당신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제멋대로 일어나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모욕적이고 두렵기까지 하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네요. 대강 알 거야. 동훈 씨 지금 그 아버님 집이
내가 몇 학년 때 지었다고? 저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에는 슬레이트 집 초가집, 시대트. 슬레이트 집 네. 초가집에 살았나? 초가집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대트 집인데 그 안거래 밖거래에서 할아버지네 집이 그 흙집이었어요. 흙집. 흙집? 그러면